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쉬셨죠? 자, 교재랍니다. 그 뭐지? 프린트물 10페이지 성단을 보도록 합시다. 성단. 자, 우선 이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별 성자의 물이 단. 그래서 별이 물이 지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적게는 몇 개에서 몇십 개, 많게는 수만 개가 모여 있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성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었던 성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운은 별을 만드는 재료가 구름처럼 모여 있는 상태.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실제 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 무리, 이것을 성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이 성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지금 프레임에 있는 것인데, 하나는 구상성단, 하나는 산계성단. 자, 이름을 딱 보면 알다시피 구상이라는 것은 공 모양으로 있는 성단, 그러니까 별이 모여 있는데 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모여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구상성단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 있는데 불규칙한 모양으로 모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각각 알아서 그냥 모여 있는 그런 상태를 산계성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쭉 정리할 것인데, 지금은 정리하지 마시고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갖고 동영상을 멈추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가 될 것인데 표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구상성단이나 산계성단에 모여있는 모양을 봤었을 때는 구상, 공 모양으로 얘네들이 모여있는 상태, 얘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모여있는 상태, 이것을 산계성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 모양이든 불규칙이든 간에 모여있는 모양을 갖고 이름을 구분한 것인데, 각각의 특징을 좀 더 보자면 이 구상성단에는 아주 많은 별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별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구상성단에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에 이르는 별들이 공처럼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백 개 정도의 적은 양의 별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산계성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모양이라든지 모여있는 수라든지 비교를 해보자면 대략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특징을 비교해보자면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은하에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은하.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고 바로 지울 겁니다. 자,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에 옆에서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가운데가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에 각각의 위치 이름이 있는데, 우선 요 중심부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가운데가 팽팽하게 커서 부풀어 올라 있는 모양,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팽대부라고도 말합니다. 팽대부. 그리고 이 팽대부를 다른 말로 벌지라고도 말을 해요. 중심핵, 팽대부, 벌지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 아주 별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요 얇은 부분, 이 얇은 부분을 보통 은하면이라고 말하거나, 은하면,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감겨 있는 듯한, 회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띄고 있다는 것은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이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나선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다 봤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선팔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런 나선팔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면을
다른 말로 나선팔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팽대부와 은하면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하의 그 회전에는, 은하 회전하고 있죠. 은하의 회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은하의 인력권 안에 잡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 치면 여기 있는 빈 공간들 있죠. 여기 있는 빈 공간들. 이 빈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헤일로라고 말합니다. 헤일로. 자, 우리 은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팽대부, 하나는 은하면, 나선팔이죠. 하나는 빈 공간인 헤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있냐?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태양계가 만들어진 원리와 비슷한데, 중심부에서 먼저 성운들이 막 모여가지고 별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선팔, 은하면에서는 나중에 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별들의 나이가 별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대략 파악 가능하다는 얘기죠. 팽대부에 있는 별들은 은하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늙은 별 위주로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은하면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 비하면 확실히 나이가 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팽대부는 늙은 별 위주로, 나선팔이나 은하면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헤일로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라 말을 했지만 사실 완전히 빈 공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하가 성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예요, 이거는 그 가설입니다. 은하가 성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가 일부 성운들이 튕겨 나가서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은하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이기 때문에 주로 늙은 별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는 팽대부하고 헤일로에 늙은 별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은하면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얘기 갑자기 왜 있냐? 우리 은하에 현재 이런 성단들이 어디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자면, 구상성단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었던 그림처럼 팽대부라든지 아니면 일부 헤일로에 얘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팽대부나 헤일로에 구상성단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계성단과 같은 경우에는 은하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팽대부나 헤일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늙은 별 위주로 되어 있고, 은하면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과 같은 경우는 주로 늙은 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성단이고, 상계성단과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 젊은 별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상계성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은하에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대략 이 별의 또는 그 성단의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 늙은 별이다 또는 젊은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상성단은 빼곡하게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고, 상계성단은 적은 양의 그 별들이 그냥 대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별들 중에서 한 개만 따로 떼어가지고 걔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의 특징을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우선 구상성단은 늙은 별이에요. 그쵸? 늙은 별. 그러면 늙은 별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한다 치면, 이 성단을 구성하는 모든 별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별의 내부를 봤을 때 안에서 올라오는 에너지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늙은 별이니까 얘네들이 거의 생을 다 한 거죠. 거의 이제 죽어갈 때가 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량이 이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인데 그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올라오는 양이 적으니까 이 별의 표면의 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온입니다. 저온. 그러면 얘가 온도가 저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양도 적겠죠. 그치? 그래서 저 에너지의 형태로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본다고 치면 아무래도 저 에너지 형태는 장파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주로 붉은색 계통의 별들로 얘네들이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리되고 있죠? 자, 늙은 별로 되어 있다. 그 말은 별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량이 적다. 그렇다면 별의 표면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가는 에너지량은 적기 때문에 저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것이 장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으로 본다고 치면 장파는 적색계통이기 때문에 구상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대부분 다 적색계통으로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반대로 산계성단을 보자면 얘랑 이제 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량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별의 표면의 온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쵸? 그러면 나가는 에너지량도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에너지 상태로 얘가 나가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빛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단파의 형태로 나간다는 뜻이고 가시광선 연유 중에서는 단파라고 하는 것은 청색계통, 푸른색계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계성단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푸른색 계통으로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지금 분필을 바꿔서 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붉은색, 늙은 별이니까 산계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젊은 별이기 때문에 푸른색 이렇게 좀 색깔로도 구분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쨌든 중등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구상성단이든 산계성단이든 간에 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성간물질 또는 성운들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구상성단을 구성했었던 그런 성간물질들은 오래전에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별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별들 주변에 아직 별로서 합쳐지지 않은 성간물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별에 붙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별을 만들면서 전부 다 100% 성운이 다 별로 못 가요. 그런데 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성운들, 성간 기체들, 성간 먼지들을 계속 별이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주변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성간 물질들을 별이 다 흡수를 해버리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단 내에 성간 물질이 많고 적음을 비교해보자면 구상성단은 별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단 내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벌써 별에 많이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단 내에 있는 성간 물질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산계성단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의 양이 구상성단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얘기는 구상성단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성간 물질이 적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별들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성간물질이 많은 산계성단은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흐릿하게 얘가 관측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이나 산계성단과 같은 경우 별 하나만 확대해서 찍어서 사진이 딱 주어졌는데 주변이 아주 선명해. 구상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이구나. 별 주변이 희끄무리게. 그러면 산계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별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의 양만 보고도 어떤 성단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성간 물질의 양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계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의 종류. 별을 보잖아요. 그러면 별로만 얘기했을 때 구상성단은 아주 다양한 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계성단은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거를 막 깊게 들어갈 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그 하던 교재 있잖아요. 하이퍼 교재. 그 교재 뒤에 천문 단원에서 이 얘기를 더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뭐냐면 별이 진화를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은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얘가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 별의 진화 과정상 나오는 걸 보자면 이거 금방 지울 겁니다. 원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별, 아직은 별은 아닙니다. 이 원시성이 진화하게 되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요 별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입니다.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고 있는 아주 밝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태양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이 주계열성에서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질량에 따라서 별이 갖고 있는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적색 거성으로 가서 적색 거성에서 나중에 맥동 변광성. 맥동 변광성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에 얘기했습니다. 뭐였었냐면 이제 부피가 팽창 수축을 하면서 밝기 변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별들, 그쵸? 변광성 몇 가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쉐페이드 변광성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맥동 변광성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백색 외성으로 해서 이 별은 끝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게 돼요. 다른 경우는 주결성에서 초거성으로 간 다음에 이것이 초신성 폭발을 하고 이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두 가지 경우가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중성자별 들어봤을 겁니다. 또 하나는 블랙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진화 경로가 달라지는 것은 별이 갖고 있는 처음의 질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별이 이렇게 끝나요. 끝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별이 태어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나갔는가 요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뒤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들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짧다 보니까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지 뭐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이 태어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야 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겠지만 젊은 별들과 같으면 많이 못 가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구상성단은 늙은 별 위주로 되어 있는 성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별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결성도 있고 초거성도 있고 맥동변광성도 있고 적색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근데 이 산계성단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결성 위주로 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의 종류가 단순해요. 그래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과 같은 경우에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한 특징 중에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별의 종류가 다양한가 단순한가 이것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사실 뒤로 좀 더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정식 교재를 갖고 다시 수업을 할 때 그때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성단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프레토말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성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어떻다, 상계성단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정리한 거와 그 다음에 판서로 정리한 거, 이거를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단이 여기까지니까 지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시 재생 버튼 눌렀을 거라 봐요. 자, 그러면 10페이지까지는 여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11페이지. 자, 테마 네 번째 겁니다. 은하 구조와 회전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은하 구조와 회전. 이 은하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시대부터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것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시행착오도 있고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과정상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11페이지. 자, 우선은 이 은하 구조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은하 구조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들과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복사를 보세요. 자, 그 1번에 우리 은하의 구조에 대한 연구,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학자들이 나온 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갈릴레이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손수 만든 망원경을 거기 쓰였습니다.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의 모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단순히 그냥 어떤 천체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갈릴레이가 자기가 직접 만든 망원경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야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이런 연구 저런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명하긴 한데 그 중에서 이 은하 구조에 대한 것도 하나의 연구 업종이 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정확하게 은하 구조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별이 아주 많이 모여있구나 정도까지만 인지를 했다. 이걸로 그냥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허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우리 은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름 약 6,000광년의 볼록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허셜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 은하를 아주 작게 봤습니다. 아주 작게. 6,000광년이면 이거 엄청 큰 거 아닌가요? 밑에 그 그림을 좀 넣었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이면 어마무시한 크기입니다. 10만 광년과 6천 광년은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좀 잘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신기하게도 뒤에 이게 단위가 붙으면 인식하게 달라지는데 6천 광년, 10만 광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 원, 10만 원 차이가 크죠. 6천 원이면 떡볶이 하나도 못 사 먹을 정도 돈이지만 10만 원이면 배 터지게 먹고 남을 만한 돈입니다. 그쵸? 그래서 6천 원, 10만 원 생각하면 10만 원이 6천 원보다 훨씬 더 큰 단위구나 이렇게 체감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허셜은 우리 은하의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관측했다.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6,000광년 잡았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한 점은 뭐냐면 6,000광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되게 신기하게도 기원전부터 불과 한 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천동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관측할 수 있는 장비나 어떤 그런 학문, 지식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네,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네 이런 식으로 좀 자만하게 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허셜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면서 크기는 6,000광년이다라는 어떤 크기를 관측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그냥 성과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세 번째, 캅테인. 자, 캅테인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태양을 우리 은하 중심으로 봤는데 허셜과 좀 다른 점이라 하게 되면 관측 기술이 좀 좋아지면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약 6만 광년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은하의 한 절반 정도의 크기로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면 성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셰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학자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구상성단의 공간 분포를 계산해서 우리 은하 중심이 태양계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알아냈고, 첫 번째, 우리 은하의 크기를 실제보다 큰 100킬로파섹, 약 30만 광년으로 계산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실제 크기는 약 한 30킬로파섹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보다 한 3배 정도로 더 크게 좀 관측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셰플리라는 사람은 멍청해서 3배를 관측했나?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성간 소광현상. 성운을 통과한 별빛은 실제 우리가 보는 별보다는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상성단이 여기 있는 것인데 중간에 성운이 있다 보니까 구상성단이 여기 있는 것처럼 관측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거리수가 더 크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은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셰플리 옆에다가 적어놓을 것이 우리 은하를 3배 크게 관측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간 소광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허블. 이 사람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에드윈 허블. 허블 우주 망령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 거기 보시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밖에 외부 은하임을 발견했다 했는데 안드로메다 성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오타예요. 미안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요? 이게 아주 큰 천체 물리학의 사건이래요. 뭐냐면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일 것이다. 또는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의 중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은하 외곽에 있는 하나의 항성계구나라고 하는 것이 막 도입된 그 찰나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작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가 이만큼이 아니라 무한할 정도로 아주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거의 전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고정관념에서 확 넓어지는 것이죠.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그 눈의 거리가 아주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추후에 외부 은하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은하들의 각각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고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분석을 했더니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는 은하들은 항상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을 알게 된 것들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은하 자체가 어떤 추진력을 얻어서 슉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하 자체를 움직일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준으로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게 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하 자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거리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팽창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에드윈 허블은 외부 은하들이 우리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관측하면서 우리 우주는 가만히 있는 우주가 아니라 고정되는 우주가 아니라 팽창하고 있는 우주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많이 들어봤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우리 우주는 가만히 있는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딱 고정되어 있는 우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정적 우주론, 가만히 있는 우주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수만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상수를 통해서 우주의 모든 법칙들을, 물리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것은 우주가 가만히 있다라는 대전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는 게 발견하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 몇 가지 이론이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주가 정적 우주가 아니라 동적, 움직이는 우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죽기 전에는 자신의 그 어떤 생각했던 우주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죽었죠.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구나. 팽창은 왜 할까? 누구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을 것인가?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은 뉴턴에 의하면 만유인력에 의해서 다 끌어모아져 해서 우주는 수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팽창하고 있네? 왜 팽창하고 있을까? 인력을 넘어서는 뭔가 밀어내고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는가? 이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암흑 에너지까지 지금 온 겁니다. 너무 방대하게 갔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우주 모델, 현재의 우주 모형을 이 사람부터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에 에드윈 허블이 기여한 공은 아주 큽니다. 이 사람 전후로 해서 천문학은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 더 힘들어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가 있다. 그리고 외부 은하가 우주로 멀어지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현재 우주 모형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6번째 젠스키. 자, 전파하는 경우도 우주 전파에 수신하는 데 최초로 성공하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만 놓고 우리의 우주가 어떻다, 우리의 은하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알아냈는데 젠스키라는 사람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외 영역, X선이나 감마선이나 자외선, 적외선, 전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주라든지 은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젠스키 전파를 이용해서 최초로 우주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전파망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전파 천문학을 개척했다. 이 사람이 에드윈 허블 이후로 전파 천문학이라는 하나의 갈래를 만들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볼 수 있게끔 하나의 학문을 열어 제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은하의 상상, 규모, 모양, 나선팔 구조를 알아내는데 기초를 제공한 학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가 갈릴레이부터는 좀 그렇지만 허셜부터 생각한다 치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은하는 좀 이렇게 더 좀 정밀하게 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대서 뭔가 좀 밝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상 나선 모양일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그 이후로 팽대부에 막대 모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상 나선 은하에서 우리 은하의 구조가 정상 나선 은하에서 막대 나선 은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뀌는 중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은하의 구조가 또 이런 거다라고 또 제시하는 학자도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할 필요 없고 교육과정상 있는 것들만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 및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성단을 얘기하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자면 자, 거기 가로 1번 자, 모양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가운데에 볼록한 부분이 있고 주변은 납작한 그런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들이고 크기는 거기 지금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크기가 약 한 10만 광년. 어마무시하게 멀죠.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우주의 나이가 현재로서는 한 138억 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38억 년. 138억 년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만약에 광속 팽창했다면 우주의 반지름은 138억 광년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138억 광년, 이쪽으로 138억 광년. 두 개 더하면 그쵸?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은하가 지름이 한 10만 광년이래요. 체감이 또 잘 안 되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138억 원, 그 다음에 10만 원. 체감이 좀 되나요? 138억 광년이라는 공간 내에서 10만 광년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그래서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은하는 무수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 되고 있고 태양계는 은하 외곽에 있는데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 외곽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은하의 중심은 우리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밝혀지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원반 두께가 약 1000광년 그리고 이 팽대부의 두께가 한 25,000광년 한 요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림 보시면 헤일로란 말도 나오고 뭐 지금 이름은 안 쓰여 있는데 팽대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은하 원반 다른 말로 나선팔 또는 은하연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 오른쪽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상상도입니다. 중심부에 약간 막대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회전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로 3번 구조를 보시면 은하핵, 팽대부죠. 은하 원반, 은하면입니다. 헤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 근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앞서 다 썼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불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지금 판서 없이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눈 마주치면서 지금 뭐 듣고 있어라 이 뜻이 아닌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들이 좀 약간 과학사 정도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2페이지 나선팔의 구조의 발견. 자, 우리 은하 연구에 대한 것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주 끝까지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인가 뭐 요 얘기를 지금 잠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나선팔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구나 어떻게 알아냈을 것인가 거기 나와 있는 21cm 전파의 방출 요거 갖고 알아냅니다. 자, 이거가 연구 방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은하에 막대가 있구나, 그리고 나선팔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겠죠.
근데 뭐 전체 천문학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방법적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오늘 시험 관계상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를 주면서 처음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따로 숙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지구과학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암기를 많이 해라 이 뜻은 아니잖아요. 암기할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시가 코앞에 닥치면 하는 것들이고 지금은 누가 더 많이 정리하고 누가 더 많이 잔 지식,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정리했는가 이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은하 회전에 대한 연구 방법과 은하 질량도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그때 보도록 합시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학원 차원에서 따로 이제 공지가 될 거니까 그건 그때 공지를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 반드시 시청하신 다음에 댓글로 출석 체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